자, 5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산의 저가 매입에 대해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칙은 자산의 저가 매입에 따른 차익은요, 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저가 매입은 무엇인지 아시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을 해왔을 때 그걸 이제 저가 매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매출자예요. B가 있어요. 매입자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가 100짜리의 물건을 A가 B에게 매출을 해왔어요. B는 뭐예요? A로부터 매입을 한 거죠. 이걸 얼마에 매입을 해왔냐 하면 70원에 매입을 해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B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얼마? 원칙에 따르면 얼마? 70. 실제 매입가액인 이 70을 B의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가 100원짜리지만 70원에 사왔다라고 한다면 70원을 세법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매출을 했죠. 만약에 A와 B가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가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가로 재계산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이건 저가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출액은 얼마? 70이 아니라 100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해서. 단 이때 조건이 있어요. 이 A와 B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얘는 여전히 매출액은 70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는 이렇게 저가 양도일 때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서 A에 대한 매출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누구? B. B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을 해왔을 때 시가를 매입가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 내가 지급한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이냐 실제 매입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자산의 저가 매입에 따른 차익인 30만큼을 추가적으로 입금으로 잡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특례가 있어요. 다만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차액을 입금으로 보겠다라고 했었죠. 자, 얘네 둘 간의 특수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법인이 아니라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으로부터 내가 받아온 게 뭐? 유가증권, 주식 등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해왔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시가가 됩니다. 100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특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에 따르면 세법상의 취득가액은 그냥 내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실제의 취득가 그것이 되지만 만약에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세법상 취득가액은 100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이거 장부에는 얼마가 적혀 있겠어요? 장부상 취득가액은 얼마? 유가증권, 주식이라고 한다면 70이 적혀 있겠죠. 현금 70을 주었으니까. 하지만 세법상의 주식은 얼마로 보겠다? 100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30을 뭘로 본다? 입금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의 분계로 바꿔보면 어때요? 주식을 30만큼 업시키고 대변에는 입금이 오니까 입금은 제외하라고 했었죠.
왼쪽에 오면 무조건 입금산입이라고 했었죠. 입금산입, 주식, 삼식. 주식은 자산이기 때문에 유보. 이런 식으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차익, 얼마 여기서 지금 30, 이 30만큼을 입금으로 보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정리해 놓은 말이 이 한 문장이고요.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외적, 특례적인 사항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냥 이것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사실. 자산 저가 매입은 원칙은 그냥 그 매입가액, 즉 입금으로 추가적으로 보는 게 없다.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장부도 주식 70이고요. 세법도 주식 70. 세무조정은 없다. 원칙에 따르면 요거라는 거죠. 특례에 따르면 요거고요. 아시겠죠? 자, 즉 원칙에 따르면 뭐 할 게 없다. 그냥 그 매입가액 그대로 세법도 인정을 한다. 특례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과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입금으로 보겠다. 그래서 입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가 거래를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A인 양도자한테 뭔가 불이익을 주는 게 맞아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의해서 얘한테 실제로 70원을 받아왔지만 100을 받아왔다고 가정하고 매출액을 100으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저가 거래에 따르면 양도자한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는데 이 거래에 해당되면 양도자한테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주 예외적으로 양수자한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아니라 그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저가 매입의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시세 차익만큼 과세하므로 매입 시에 매수자에게는 과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 일반적으로 저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양도자한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단 매도자가 개인이고 매도자산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대부분 매도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가 없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으므로 매수하는 법인에게 그 시세 차익만큼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자한테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매수자 너한테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가 거래하지 말고 시가로 제대로 거래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저가 매입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정리된 표가 별도로 있죠. 원칙은 저가 매입. 저가 매입 시의 세무조정은 필요가 없죠. 세법상 취득가액도 장부상 취득가액과 같을 테니까 주식 70, 세법도 주식 70. 세무조정할 사 없겠죠. 처분할 때에도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이 되지 않겠죠. 왜? 취득했을 때 주식 70, 주식 70 똑같이 장부와 세법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처분했을 때 별도의 유보잔액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특례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가와 매입 가액과의 차이를 입금산입 유보했었죠. 우리 아까 어땠어요? 장부에는 주식 실제로 나간 돈인 만큼 70으로 기록을 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주식 얼마로 기록했어요? 100으로 기록했죠. 대변에 30이라는 금액이 남고 그 금액을 입금으로 보겠다라고 했었죠. 결국 뭐예요?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과의 차이를 입금으로 보겠다. 그래서 세무조정, 입금산입, 유보 이러한 조정도 했었던 거 방금 전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법상 취득가액은 이때는 이제 실제 매입가액이고 이때는 이제 시가로 본다. 그에 대한 차이만큼이 입금산입으로 이렇게 세무조정이 발생이 된다. 우리가 매입할 때 그 주식의 유보라는 게 이렇게 딸려서 세무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분할 때
주식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에 딸린 유보도 추인을 통해서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없어지게 되겠죠. 자, 저가 매입에 대한 사례입니다. 1기 자산을 매입했을 때의 원칙에 따르면 제가 방금 했던 분계예요. 자산 20, 현금 20 이렇게 매입가 20, 시가 100이에요. 현재 이때 장부와 세법의 일반적인 분계가 같아요. 장부가 뻘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세법과 처리가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고요. 이기에 이 주식을 우리가 처분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식인 자산이 없어지면서 현금 나오고 처분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것도 장부와 세법에서는 차이가 없겠죠. 자, 하지만 특례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장부에서는 실제로 현금이 나간 만큼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잡을 거예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어때요? 실제로는 현금이 20만큼 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해 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어때요? 시가와 실제의 매입가액과의 차이를 입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의 분계로 바꿔보면 입금산입 주식 80에 대한 유보 이런 세무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에 딸려있는 80이라는 유보가 있죠. 이 주식이 없어질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이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 이 자산이 처분되었을 때의 유보의 추인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이 없어진다 또는 부채가 상환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산이나 부채에 딸려있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사라지게 된다. 그 자산이 사라졌는데 자산에 딸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 남아있는 건 웃기잖아요.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입니다. 요거는 추계결정 외의 경우와 추계결정의 경우로 나눠서 정리를 이렇게 해놨고요. 취지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무조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추계결정 외의 경우 이게 일반적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 뭐예요? 기장하는 경우죠. 기장의 뜻 아시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회계 처리를 통해서 결산 시에 이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계는 뭐예요?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추계결정이라는 거는 따로 장부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기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제표 등의 장부를 만드는 거. 얘는 추계결정은 별도의 장부를 만들지 않고 대충 계산하는 거. 기장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의 장부를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계산이 되겠죠. 하지만 추계결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만들지 않고 대충 계산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부가, 제대로 된 세액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취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우리 여러분들 간주임대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예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뭐지? 임대를 내줄 때 임대업자가 뭘 받아요? 기본적으로 월세 일단 받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받아요? 보증금 받죠.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 현재 1.8%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간주임대료라고 불러요. 우리 지금 요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월세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를 내주고 매달 돈을 받게 되겠죠, 임차인한테. 그러면 그 월세만큼은 나의 수익이다라고 인정을 하겠어. 근데 보증금은 뭐예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보증금은 내가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수익이 되는 게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어떻게 과세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보증금을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5천만 원을 나의 통장에 그대로 넣어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이 논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그러면 임대인별로 여러 이제 금융기관을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 금융기관별로 이자율도 다를 텐데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세법에서는 현재 1.8%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보증금에다가 연 1.8%한 금액만큼의 이자가 발생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수익금액으로 잡겠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임대료의 그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월세는 그냥 받는 금액 다 수익금액 되는 거고, 보증금은 요거 연 1.8% 곱한 금액에 대해서도 수익금액으로 잡아야 된다. 요 정도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집을 하나 취득한 다음에 바로 전세를 내줘요. 그럼 어때요? 전세금을 받겠죠. 이 전세금을 가지고 또 다른 곳을 삽니다. 취득을 해요. 그리고 또 바로 전세를 내줘요. 그리고 또 주변에 괜찮은 데를 모색해 본 다음에 또 취득을 해요. 그리고 또 바로 전세를 내줘요. 이런 식의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보증금을 활용한 투기, 많이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보증금에 대해서도 뭔가 제재를 가해야겠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간주임대료를 과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법인 사업자가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려면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일반적인 경우 내가 지금 장부를 만드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아요. 자, 요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건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 주업으로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특징, 영리내국법인. 영리내국법인은 우리 법인세 첫 장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라는 의미는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 총액 중에서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50% 이상인 그러한 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임대도 조그만하게 하나 하고 있어요. 제조업에 대한 그런 자산이 현재 한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를 내주고 있는 건물의 비율이 한 20% 정도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는 월세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요. 차입금 과다법인의 경우에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과다법인이라는 것은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게 아니라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한다는 거. 여러분들 적수의 개념 아시죠? 적수라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 그 금액의 합계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본 적수는 얼마예요? 곱하기 365 하면 자본 적수가 나옵니다. 얼마예요? 365억. 이게 자본의 적수예요. 자, 차입금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차입금의 적수는 얼마예요? 184요. 계산해보면 552억 나옵니다.
어때요? 지금 보면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 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차입금이 2억 원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5억 원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입금이 1.5억 원이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딱 봤을 때는 차입금이 자본보다 크기는 하지만 이거 적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276억 나옵니다. 어때요?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본 적수 곱하기 2 해가지고 차입금의 적수가 더 큰 경우에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3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얼마였죠? 552였죠. 자, 이랬을 때에는 2배를 초과하지 않죠. 얘랑 비교해보면 365 곱하기 2 하면 730억 나오잖아요. 얘는 552억이고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 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죠. 비교해보면 얘가 더 커야만 이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 적수의 개념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설명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루하루의 합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수의 합계액은. 그래서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 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한다는 건 이거는 지금 차입금이 굉장히 많은 법인이에요. 차입금도 감당 안 되는데 지금 이 돈 가지고 어디에 또 따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좀 맞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일 거. 이 말은 뭐예요?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은 경우일 거. 뭐 이런 이야기겠죠. 토지나 건물 그리고 부동산상에 대한 권리를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일 거. 이 세 가지의 경우에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무조건 계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요건이 만족된 경우에만 간주임대료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 내용이 딱 주어졌어요. 그때 바로 계산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거 먼저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지 차입금 과다법인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뭐예요? 간주임대료는 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추계 결정의 경우에는 페널티예요.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모든 법인이 다 간주임대로 계산을 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배제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 딸린 부수토지까지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추계 결정의 경우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법인이 그냥 추계 결정하게 되면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주택도 마찬가지로 다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의 페널티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자, 계산 방법을 보시면 기장하는 경우와 추계 결정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차감을 하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한번 보시면 해당 사업연도의 보증금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차감을 하고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1.8%를 곱한 다음에 365분의 1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차감을 해주고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추계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차감되는 게 없어요. 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거 있죠. 요거 빼고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적수 여기서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다 같은데 얘네 두 개의 차이점은 차감을 하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추계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값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만큼 더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의도일 거고요. 자,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만큼 입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세무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로 보는 것 챕터 2에서 2장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서 기타 사회유출 공부하실 때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로 보는 것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동산에 대한 간주임대료입니다.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입금산입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계의 경우에는요.
기타 사비 유출을 하게 되면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소득세의 과세는 없는 것이죠. 원천 징수를 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추계 결정을 하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입금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뭐예요? 페널티를 더 주겠다. 대표자 상호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이건 뭐예요? 대표자의 뭘 구성해요? 인정상여. 근로소득을 구성하겠죠. 그럼 대표자는 이만큼 뭘 더 내요? 소득세를 더 내게 되겠죠. 추가적인 페널티를 더 주겠다. 귀속자한테도 한 번 더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추계로 신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간주임대로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이고 기장을 했을 경우와 추계를 했을 경우에 취급이 조금 달라요. 당연히 장부를 만들지 않고 대충 계산하는 추계 방법에는 그만큼의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고요. 첫 번째 페널티가 기장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과세가 된다라는 것인데 추계 결정의 경우에는 그냥 모든 법인한테 간주임대료를 다 과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페널티는 뭐였어요?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 그 부수 토지도 그냥 다 과세를 때립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 그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 방법에서의 결과값의 차이가 나겠죠. 기장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산식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추계의 경우에는 차감을 시켜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정할 때까지도 페널티를 주고 있죠. 입금 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서 추가적인 귀속자의 소득세의 과세는 막아주고 있는데 추계 결정한 경우에는 이걸 또 상여로 처분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표자 상여일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 문제까지도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차이점을 비교하시면서 암기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 갖고 계신 문제집 있죠. 그 문제집에 이러한 계산 문제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기장을 하는 경우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을 내가 수령을 했어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증금을 1억 원 이렇게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임대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그냥 기간은 똑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건설을 한 게 건설비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찬가지로 건설이 이제 7월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을 한번 따져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 한 0.7억 원이라고 해볼까요? 요 정도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금융수익은 별도로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이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증금 적수 얼마야? 1억 원 곱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84일입니다. 이게 보증금의 적수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임대형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얼마예요? 0.7억 원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뭐예요? 184일.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현재 1.8% 하고 이거 연이자율이기 때문에 365분의 1. 여러분 적수의 개념이 나오면 뒤에 무조건 365분의 1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적수의 이 계산 방법에서 적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는 무조건 365분의 1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적수 개념이기 때문에 365분의 1 생략하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들어가는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별도의 금융수익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금액을 입금산이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왜? 얘는 왜 그러면 결과값을 바로 세무조정하나요? 장부에서는요 간주임대료라는 게 없죠.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간주임대료라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에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없죠? 임대료는 있죠. 매출액 이게 임대료잖아요. 얘는 간주임대료를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간주임대료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간주임대료가 어떤 계산한 값이 나오겠죠. 1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세무조정은 당연히 그냥 세법에서 계산한 금액인 100원이 되겠죠. 입금산입 기타 사회유출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얘는 무조건 그냥 수익이 0이에요, 장부는. 장부에서는 어떠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그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왜? 간주 임대료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으니까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세법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입금 100이라는 금액이. 그 차이 뭐예요? 입금산이 100,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요출, 무조건 기타 사회 요출로 처분하는 것, 첫 번째 등장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방법에 대한 좀 디테일한 사항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설비란 토지를 제외한, 이거 중요하죠.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취득가격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건물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럼 그 건물에 딸린 토지까지도 당연히 같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건물값이 비쌀까요? 토지값이 비쌀까요? 일반적으로는 토지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 땅값이 비싼 거예요, 건물값보다. 이거 만약에 땅값까지도 이 건설비 상당의 격수에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거의 다 차감이 돼요. 그러면 간주임대료로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을 거예요. 토지의 금액은 제외합니다. 건설비 상당액이라는 개념을, 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랑은 상관이 없죠. 건설비는 뭐예요?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자본적 지출은 포함을 하고요. 재평가 차액 및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적 지출액은 뭐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건물이 10층짜리인데 원래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입주자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자본적 지출이죠. 그렇게 실제 들어간 것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을 해서 우리가 건설비 상당액에서 차감을 시켜주겠다라는 거고, 재평가 차액, 이건 뭐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뭐예요? 마찬가지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돈이 지출된 게 아니에요. 이런 재평가 차액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등의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닌 그런 것들은 간주임대료 계산 상식에서 차감시켜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만약에 일부를 임대했다라고 한다면 뭐 면적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뭐 100평 중에서 한 70평만 현재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금액 건설비 상당액 족수에 반영시켜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100평 중에 70평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 1억 원 곱하기 184일, 여기에는 100분의 70 안 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이 70평에 대한 보증금이 1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건설비가 들어간 게 0.7억 원인데 이건 뭐에 대한 건설비예요? 100평에 대한 건설비잖아요. 100평에 대한 건설비가 0.7억이니까 그 중에서 나는 70%만 빌려주고 있는 거니까 0.7억 원 곱하기 100분의 70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는 건설비 상당액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수익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임대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의 발생주의 금액을 말합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처분 손실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하며 처분 손실이 큰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뭐 100원이 있었다, 처분 손실이 30원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차감하는 임대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에 반영할 금액은 얼마? 70 반영해라. 70만 차감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100이 있는데 처분 손실이 130이 있었다. 이랬을 때는 어때요? 마이너스 30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반영하게 되면 어때요? 마이너스니까 이건 플러스 30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장하는 애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차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 처분 손실까지 여기에 반영을 하다 보면 어때요? 더 과세를 하는 꼴이 나오죠. 그래서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을 퉁쳐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이건 없는 것으로 봐요. 0이에요. 플러스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을 여기서 차감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적수의 개념은 임대보증금 수령시가 아닌 임대 개시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내용 초일 산입, 말일 산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산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마이너스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랬을 때에는 뭐 0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만큼 과세를 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당연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수의 계산은 임대보증금 수령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부터 한다. 이것도 말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공부를 했죠. 막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 이런 내용. 일단 간주임대로는요, 적수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 월이 아니라 일별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초월이 아니라 초일입니다. 말월이 아니라 말일입니다. 우리 지금 하루하루 계산하고 있었죠. 뭐 184일, 뭐 360일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월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세 안분을 하거나 할 때 월별로 계산을 해요. 하지만 간주임대로는 일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초일과 말일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좀 예외적으로 원래 앞에서 산입하면 뒤에서 빼주거나 앞에서 빼면 뒤에서 산입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이런 식인데, 얘는 초일도 산입하고요, 말일도 산입합니다. 왜? 이자는 내가 넣었을 때부터 뺐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꽉 채워가지고 간주임대로를 계산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요거 하나 또 키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계산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은 여러분들 말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정리해드린 간주임대로에 대한 이 표와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간주임대로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계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이런 거 맨날 본다고 해가지고 계산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본 다음에 이해를 하시고 그걸 문제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문제에서 해당 간주임대로에 대한 계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유형별로 꼭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입금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 예수금 같은 말이에요. 추후에 납부할 세금이기 때문에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즉 입금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송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매입시에 우리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미리 낸 세금이에요. 자산입니다. 즉 송금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나한테 실제로 귀속이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A와 B가 있다.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화를 양도를 한다. 이 재화에 대한 가격이 100원이다.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부가세 얼마? 10원까지도 거래징수 세우게 되겠죠. 그럼 이 A는 어때요? 100원에 대해서는 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가 되겠죠. 법인세 소득세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상에 얘는 매출액 100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 매출액 100을 통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은 이건 뭐야? 부가세, 매출세. 얘는 뭐예요? 이 거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확정신고 납부기한 또는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라고 한다면 예정신고 납부기한에 뭐예요? 그냥 그대로 납부를 하죠. 이거는 뭐예요? 얘한테 귀속되는 금액이에요. 이 매출액 100은 이 A한테 귀속되는 금액이잖아요. A의 주머니에 넣어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추가로 거래 징수해온 이 10원이라는 금액은요, 귀속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잠깐 들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한 3달 뒤 또는 6달 뒤 납부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나의 매출액이 아닙니다. 나의 입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잠깐 들고 있는 돈. 예수금 성격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법인세 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는 거고, 이 10원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들고 있다가 바로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부가세 매출세, 다른 말로 예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금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거래징수당한 이 B 입장에서도 이건 부가세 매입세액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미리 납부한 금액이에요. 대급금. 자산입니다. 이 거래만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나는
환급이 발생이 되겠죠. 돌려받잖아요, 다시. 그럼 뭐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당연히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입금이 아니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송금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금에 대한 내용을 다 이제 대부분 공부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입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유형이 있다는 것만 간략하게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명절 맞죠?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보는 걸로 할게요.